안녕하세요. MT 뉴스체크 나은수 기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주요 방산 기업들이 놀랄만한 실적을 내놨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면에서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내실 있는 성장과 K방산의 저력을 보여준 상반기였는데요. 하반기에도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대부분 기업들의 연간 실적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방산 기업처럼 수주 산업을 하는 업종은 회사의 실적과 함께 유심히 봐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회사가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영업 활동 현금이라는 걸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방산 기업 모두 영업이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금 흐름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단적인 예로 상반기에 영업이익보다 실제 현금 흐름이 수천억 원 더 많았던 곳이 있었던 반면 어떤 곳은 6천억 원 마이너스 현금 흐름을 보인 것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영업이익이라는 건 회사가 이익을 내서 남은 돈을 의미하는데 어떻게 벌어들인 돈이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요. 물론 이렇게 손익계산서상 이익이 나면 이 이익은 현금으로 이미 회수됐거나 앞으로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이 이루어진다면 회수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수주산업을 하는 방산기업의 특성상 앞서 말한 이 회사의 회계상 이익과 현금 흐름의 차이를 매우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체크에서는 이 방산기업들의 현금 흐름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왜 영업이익과 현금 흐름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두 번째 방산기업들의 현금 흐름이 왜 희비가 갈리게 된 것인지, 세 번째 그렇다면 각 방산기업들별로 어떤 재무적 전략을 통해서 이를 관리해 나가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우려사항은 없는지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 에어로, 현대 로템,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국내 주요 방산 4사의 올해 상반기 기준 영업이익부터 보겠습니다. 네 곳 모두 올해 상반기 꽤 많은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조 4,253억 원, 현대 로템은 4,604억 원, LIG 넥스원은 1,912억 원, 한국항공우주도 1,32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고요. 그런데 이 밑에 나와 있는 영업활동 현금, 그러니까 영업을 활동을 통해서 실제로 들어온 현금은 회사별로 큰 차이가 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조 100억 원으로 영업이익과 비교했을 때 한 3천억 원 정도 덜 들어왔고요. 로템은 영업이익보다 2,200억가량 더 많은 현금이 실제로 이익보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마이너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인 곳도 있었습니다. 넥스원과 한국항공우주, 그러니까 카이의 경우인데요. 특히 항공우주의 경우 1,320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상반기에만 6천억 원의 마이너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가 이 본업, 그러니까 영업활동을 통해서 현금을 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영업이익이 이렇게 1,320억 원으로 찍혀 있는데 말이죠. 이 표를 지금 보면 영업이익을 냈는데 어떻게 벌어들인 돈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이 영업이익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이렇게 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 회계상, 손익계산서상 찍히는 영업이익이 실제로 회사가 주문사들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영업이익이 많이 나도 현금 흐름이 빵꾸가 날 수도 있고 반대로 적자가 나는 시기에도 현금이 많이 유입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회사가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지만 현금이 없어서 기업이 도산하는, 그러니까 흑자 부도가 나는 경우를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될 듯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현금 흐름과 영업이익이 크게 불일치가 날 수 있는 건지 하나씩 짚어볼 텐데, 그 전에 이 방산업 같은 수주 기업들은 실적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부터 간단히 짚고 가겠습니다. 이 방산업이나 건설업이나 이 조선업 같이 수주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무기를 만들고 아파트를 짓고 배를 만드는데 수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수주 산업에 대해서 이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매출을 최종적으로 인식해버리면 무기를 만들고 아파트를 짓는 동안에는 엄청난 적자가 나는 것처럼 보이겠죠. 예를 들어 2년 뒤 무기를 공급하는 1,000억 원 규모의 방산 계약을 맺었다고 했을 때 2년 뒤, 그러니까 납품을 하는 2년 뒤 매출을 1,000억 원으로 기록을 해버리면 이 기간 동안 2년 동안의 매출 0원 그리고 수십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는 것처럼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될 겁니다. 이 재무제표가 그렇게 되면은 1년차
2년차, 3년차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들쭉날쭉한 재무제표를 기록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회계 이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동스러울 텐데요. 그래서 이런 수주 기업들의 경우 매출 인식을 진행률에 따라 인식을 하게 됩니다. 진행률 좀 어려우니까 이 표를 통해 간단하게 어떻게 인식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A사가 이렇게 2년 계약에 2조 원 수주 계약을 맺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공사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2년에 걸쳐서 이뤄지고요. 이 공사를 하는데 총 투입되는 총 원가, 그러니까 예상 투입 원가는 1조 5천억 원으로 A사가 예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조 원 수주에서 예상 투입 원가 막 이 사업을 하면은 돈이 한 1조 5조 원 정도 들겠다라고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 한 영업이익은 한 5천억 정도 남겠다 뭐 이런 예상을 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를 1월 1일에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23년에. 그래서 2023년 12월 31일 시점에 보니 1년 동안 이 공사에 투입된 비용이 7,50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예상 투입 원가 1.5조 원의 절반이 딱 투입이 된 거죠. 7,500억. 투입 원가의 절반, 즉 50%가 투입이 됐기 때문에 공사 진행이 50% 됐다고 보고 2조 원의 절반인 1조 원을 2023년 매출로 인식을 해주고요. 투입 원가, 즉 매출 원가는 7,500억 원이 됩니다. 여기서 그 외 부가적인 판매 관리비 1,000억 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매출 1조 원, 그러니까 이 투입 원가의 50%, 근데 2조 원 수주니까 여기 2조 원의 50%, 그러니까 매출 1조 원에 투입 원가 7,500억, 판매 관리비 1,000억 원을 빼면은 영업이익은 2023년 영업이익은 1,500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2024년에도 나머지 투입 원가가 뭐 7,500억 원이면 나머지 절반인 매출 1조 원, 영업이익 1,500억 원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판매 관리비가 똑같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이런 식으로 이 투입 원가의 진행률에 따라, 그러니까 예상 투입 원가가 얼마 정도 될 거다. 그리고 여기서 투입이 얼마가 됐다라는 기준, 여기서 그렇게 되면 진행률에 따라서 이 매출과 이 영업이익을 구해준다. 이게 수주산업의 진행률 회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진행률에 따라 매출을 인식을 해주기 때문에 수주기업들은 이 실적의 변동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서 보신 영업이익 1,500억 원이라는 게 사실 이 의미가 실제로 이 사업을 통해 현금이 1,500억 원이 남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얼마가 투입됐고 그 기준에 따라서 진행률 회계 처리를 한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수주산업의 경우 실적과 실제 현금 흐름 간의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수주산업은 이 계약 조건에 따라 주문사로부터 돈을 통상 몇 단계에 이렇게 걸쳐서 나눠서 받습니다. 이것도 말로 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으니 다시 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좀 전의 표와 동일한데요. 아까 보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번엔 A사가 이 고객사와 수주 계약을 맺을 때 이런 계약을 맺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대금은 4번에 나눠 받기로 했는데 1차 2023년 1월 1일에 2천억 원, 2차 7월 1일에 3천억 원, 3차 24년 7월 1일에 7천억 원, 4차 12월 31일, 그러니까 완전히 공사를 완료했을 때 8천억 원, 이렇게 대금을 나눠서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점, 그러니까 이때 1월 1일, 7월 1일, 7월 1일, 12월 31일 이때 현금을 받는 게 영업활동 현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별로 이렇게 표로 나타내 보면 대금은 이런 식으로 받게 되겠죠. 1월 1일, 1월 1일, 7월 1일, 그 다음에 24년 7월 1일, 4차 12월 31일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여기서 2023년에 두 번 2천억 원, 3천억 원 합쳐서 5천억 원을 받는데 투입 원가는 7,500억 원에 판매 관리비 1,000억 원이 듭니다. 실제로 이게 현금이 지출된 비용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투입된 돈은 8,500억 원이지만 받은 돈은 5천억 원으로 여기서 8,500억 원에서 5천억 원을 빼면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3,500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1년 동안에는 영업이익 자체는 1,500억 원이지만 실제 A회사가 현금으로 벌어들인 돈은 마이너스 3,500억 원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2024년에는 들어오는 현금 규모가 확 커집니다. 2024년 7월 1일에 7천억 원, 그다음에 마지막에 8천억 원을 받으면서 실제로 받은 돈은 1조 5천억 원. 그러니까 이 1년 동안에 받은 돈이 1조 5천억 원이 되는데요. 그래서 아까 보신 2024년 영업이익
1,500억 원이지만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빼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 6,500억 원이 됩니다. 이 1조 5천억 원에서 7,500억과 1,000억 원을 뺀 값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신 것처럼 영업이익과 실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굉장히 다를 수 있다 라는 게 이 수주산업의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회사의 실적과 실제로 회사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불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좀 느끼셨을 겁니다. 수주산업이 특히 이런 현금 흐름과 영업이익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카드로 긁고 그 대금을 카드사가 며칠로 마트로 송금을 하면 이 마트의 경우 실적과 현금 흐름의 불일치가 굉장히 적을 겁니다. 실제로 이런 오프라인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 이마트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영업이익 실적과 현금 흐름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주산업처럼 대금을 어떤 시점에 지급을 하는 방식, 이런 계약 방식이라면 이렇게 큰 현금 흐름의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회사의 실적과 현금 흐름이 다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방산기업들은 어떻게 수주계약 대금을 받고 있을까요? 물론 수주계약건마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보자면 우리나라 정부와 맺는 이 군수사업과 수출사업으로 먼저 좀 나눠서 이 계약 방식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부나 이 방위사업청과 이렇게 맺는 국내 방산 사업의 경우 먼저 돈을 받을 수도 있고 납품을 한 다음에 받을 수도 있는데요. 돈을 먼저 받는 선수금 제도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정부에 먼저 앞으로 3개월 동안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고 이렇게 청구서를 내밀면 정부가 이 청구서에 대한 타당성을 따지고 돈을 먼저 주고, 이 방산기업은 이 받은 돈으로 이 원재료를 사서 무기체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다시 또 정부에 청구하고 돈을 받은 뒤 또 생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금 제도의 경우에는 방산기업 입장에서 현금이 부족할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청구서를 내밀고 돈을 받고 그 돈을 받은 돈으로 뚝딱뚝딱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 현금 흐름이 크게 차이가 마이너스가 날 일이 없겠죠. 그런데 이 납품대라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건 다 만든 다음 납품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방식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회사의 실적과 현금 흐름이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국내 산업의 경우에는 이 선수금 제도가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과 우리나라 정부하고 맺는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현금 흐름이 불일치가 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간에 따라 나눠서 돈을 받게 되는데요. 일단 통상적으로 선수금을 10% 정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중도금은 전체 계약의 70에서 80%를 받는데, 이 70에서 80% 돈 역시 한꺼번에 받는 건 아니고 중간 납품을 했다거나 혹은 이 진행률이 몇 퍼센트 완료될 때 이 중도금을 나눠 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이 프로젝트 진행률이 30% 완료되면 1,000억 원 줄게, 50% 완료되면 5천억 원 줄게, 이렇게 계약을 맺고 중도금을 나눠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간이 뒤로 갈수록 중도금의 규모가 점점점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1차 중도금은 뭐 2천억 원, 2차 중도금은 뭐 4천억 원, 3차 중도금은 5천억 원, 이런 식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방산 무기를 최종적으로 해외 국가한테 납품한 후에는 최종 잔금 10%를 받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통상적인 경우고 계약 조건마다 물론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과거에 선수금으로 무려 계약 금액의 30%를 받은 적도 있다고 하고요. 근데 통상 선수금 10%, 중도금 80%, 최종 잔금 10% 이런 식으로 대금을 지급받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방산기업들은 해외 수출 규모가 크고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회사들의 현금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이 해외 수출 영향이 큰데요. 앞서 보신 표를 다시 보시면 하나 에어로와 현대로템은 영업이익도 좋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플러스인데, LI진액선과 한국항공우주는 흑자지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 중입니다. 똑같은 방산기업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일단 첫 번째는 무기 체계마다 공급 계약 기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전차
전차나 탱크 같은 경우는 비교적 빠르게 제작을 할 수 있는 무기 체계, 방산 무기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수출한 K9 경우, 그러니까 폴란드하고 2022년 7월 계약을 맺었는데 그해 12월 계약 물량 중 일부인 24기가 폴란드에 납품이 됐습니다. 계약을 맺고 약 5개월 안에 제작한 뒤 수출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산이 빠른 무기 체계의 경우 수주 계약 기간이 비교적 짧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우주, LIG 넥슨과 같은 이 항공기나 유도 무기 체계의 경우에는 이보다 제작 기간이 좀 긴 편입니다.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3, 4년 정도가 소요가 되기도 하고요. 유도 무기 체계 역시 계약부터 초도 물량 인도까지 약 1년 이상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생산 기간, 계약 기간의 차이가 현금 흐름에 큰 영향을 주는데요. 예를 들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가 오늘 기준으로 3조 원짜리 대규모 수주 계약을 맺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K9의 생산 속도가 워낙 빠르니 1년 안에 납품하는 계약을 맺었을 거고, 한국항공우주는 항공기 제작에 3년 정도 소요가 되니 계약 기간이 3년이 될 겁니다. 이 계약 기간은 현금 흐름 측면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게 될 텐데, 하나 에어로는 1년 안에 3조 원이 들어오는 반면 항공우주는 계약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1년에 1조 원씩 대금을 평균적으로 받는 거겠죠. 이게 앞서 보는 전차를 만드는 K9 전차를 만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과 항공기를 만드는 카이 유도 무기 체계를 만드는 LIG 넥슨의 상반기 현금 흐름이 극명하게 차이를 보였던 이유 중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현금 흐름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로템과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현금이 빠바바박 들어오니까 좋아 보이고, LIG 넥슨과 한국항공우주는 안 좋은 것처럼,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길고 조금 길게 대금을 받게 되니까 현금 흐름 측면에서 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어 보이지만 사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건 일단이 있는데요. 앞서 이 두 기업의 경우에는 수주가 계속돼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생산 기간이 짧아서 계약 기간이 짧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빨리 끝나게 되면 현금이 뚝 끊겨버릴 수가 있다는 이런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전차 산업을 하는, 제가 좀 고위 방산 관계자한테 물어보니 이런 기업들, 전차 산업을 하는 기업들은 이런 과제들을 계속 안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꾸준히 해외 방산 수출 계약을 맺어야 현금 흐름 측면에서 플러스가 되기 때문이죠. 반대로 항공기 같은 경우는 계약 기간이 길기 때문에 대금이 분산돼서 들어오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매분기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다소 좀 적을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안정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확실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2차, 3차 중도금이 뒤로 갈수록 그 받는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뒷단에는 결국 플러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결국 가져가게 되면서 마지막에는 좀 재무적인 측면에서 여유로운 현금 여력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하고요. 다만 수주한 시점 초기에는 매우 빡빡한 현금 상황을 가져가야 될 겁니다. 초기에는 이 받는 돈이 좀 적지만 들어갈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항공기 부품을 사야 하는 등 수주를 진행하는데 이 초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최근에는 또 팬데믹 이후 밸류체인이 붕괴되면서 원재료와 주요 부품 단가가 좀 올라가지고 항공기 부품들이 초기 비용이 예전보다 좀 더 많이 드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초기에 비용이 많이 나가면서 마이너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일 때 어떻게 그러면은 이 기업들은 대응을 해나갈까요? 물론 이 그동안 쌓아둔 현금도 활용을 하겠지만 항공우주는 주로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에는 5천억 원 회사채 발행을 하기도 했고요. 항공우주는 2023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7천억, 그 다음에 지난해 마이너스 7,400억 원, 올해 상반기에만 마이너스 6천억 원으로 계속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그러니까 현금이 계속 지출되는 상황인데 괜찮은 걸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 부분은 좀 직접 신용평가사한테 좀 물어봤는데요. 최근 2년 동안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것은 맞지만 내년부터 이 수주 대금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방산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국가와 방산 계약, 무기 계약을 맺고 이
사이에 이제 방산 기업들이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국가가 이렇게 대금을 안 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이 국가가 제일 신뢰성 있는 주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대금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몇 년 안에 이렇게 현금 흐름이 들어올 거다라는 이 재무적인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방산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현금 흐름 지출이 좀 커 보이긴 하더라도 이 범위 내에서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산업이 안정적인 사업이다, 뭐 이런 평가를 내놓는 관계자들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 방산 기업들의 이 영업이익과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이 현금 흐름의 관계성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현금 흐름이 조금 안 좋아 보이는 기업들도 있었지만 우려할 수준은 좀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K방산에 대한 수출 계약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니까 이 우리나라가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이나 뭐 이 기사를 읽는 독자분들은 이런 흐름으로 이렇게 방산 기업들이 이뤄지고 있구나, 계약이 이뤄지고 있구나, 그리고 뭐 실제로 현금이 들어오는 거는 이렇게 들어오는 구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체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